미셸 셸리 노텍은 1954년 4월 15일 미국 워싱턴주의 레이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어머니 아래서 오빠 1명, 남동생 2명과 6살까지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새아빠가 여러 명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술에 취한 어머니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셸이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미셸과 오빠, 남동생 1명을 친부에게 보내버립니다. 친부 레스에게는 새아내 로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고 마음 착한 로라는 한꺼번에 3명의 아이가 생겼지만 친자식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친모 밑에서 고생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안함이 컸는지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오빠 척과 남동생 폴은 유순해서 부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려 했지만 미셸은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새 집이 어색했고 엄마가 다시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셸은 오빠와 동생이 부모님과 사이좋은 게 싫었습니다. 심통이 날 때면 오빠와 동생 신발에 유리 조각을 넣어 놓기도 하고 새엄마는 결국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잘해주는 척 하는 거라며 나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라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는 당신이 싫어요 라고 말하며 그녀가 만든 음식에 침을 뱉고 집안의 가구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미셸은 굉장히 난폭하고 예의가 없었지만 로라는 한없이 받아주고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아빠 레스 또한 어린 아이의 투정쯤으로 보고 그녀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나쁘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부모에 대한 반항심도 날로 커졌습니다. 미셸은 13살이 되었을 때 친엄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어느 모텔방에서 동거하던 남자로부터 구타당해 삶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셸은 친모의 소식에 어떤 내색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미셸은 더 차갑고 잔인하고 사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거나 부수고 심지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새엄마 로라가 자기를 학대한다고도 말합니다. 미셸의 숱한 나쁜 행동에도 부모는 크게 혼내지 않았지만 미셸이 15살 때 선을 넘는 거짓말을 합니다. 미셸은 아빠가 강간했다며 학교 선생에게 말했고 학교는 미셸을 병원에 보내 검사를 받도록 하고 부모님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소문은 작은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고 레스는 사실과는 별개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셸에 대한 정밀 신체 검사를 한 결과 아직 처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강간당하지 않았고 멍이나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아이로부터 그런 고발을 당하였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로라 또한 이번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셸과 얘기하러 미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매트리스 아래에서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잡지의 표지에는 나는 15살에 강간을 당했다라는 굵은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로라는 미셸이 잡지를 보고 거짓말한 것을 알아챘지만 미셸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로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셸을 이해하고 애정을 줬지만 미셸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커갈수록 더 적대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미셸은 거짓 강간 주장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아버지 레스는 충격이 너무 컸던지 미셸을 장모님 집으로 보냅니다. 로라의 부모님 집에 가게 된 미셸은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합니다. 할머니가 설거지 시키면 미셸은 깨부수거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미셸은 이웃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방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그곳에서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곤 자신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초콜릿 과자를 먹기도 했습니다. 미셸은 의붓 할아버지 또한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다고 거짓말했다가 그들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결국 다시 부모님 집에 오게 되었고 갑자기 개가천선한 것인지 이전보다 훨씬 얌전하게 지냈습니다. 아빠 레스도 다시 딸에게 마음을 엽니다. 미셸이 19살이 되었을 때 결혼하며 독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 랜디 리바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셸은 결혼하면서 자신의 중간 이름 셸리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랜디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고 셸리를 다루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랜디에게 돈을 벌고 모든 집안일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짜증나게 하면 그를 집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랜디는 아빠 레스가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셸리는 남편이 돈 관리가 안 되니 월급을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했고 레스는 어이없게도 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빠는 셸리에게 꾸준히 재정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인이 된 딸에게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며 차를 사주었습니다. 아빠가 셸리에게 처음 사준 차는 셸리가 원했던 차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다 쓰러진 척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을 많이 먹었다고 했지만 그녀가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위에선 알약 2개만 발견되었습니다. 한 번은 셸리가 새 집을 사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집까지는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셸리는 얼마 안 가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보이게 자해하고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어떻게든 새 집을 얻어냈습니다. 1975년 셸리는 랜디와의 사이에서 첫 딸 니키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엄마가 되자 가족은 아이로 인해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랜디는 셸리와 이혼했고 셸리는 어린 니키를 귀찮다며 아버지의 집에 데려다주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년 후 셸리는 데니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니키를 데려갔습니다. 샘이라는 두 번째 딸을 낳았고 약 5년 동안 데니와의 결혼 생활은 랜디 때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녀는 데니를 육체적, 감정적으로 학대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데니 또한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다며 그녀에게서 도망쳤습니다. 1983년 셀리는 바에서 마지막 남편 데이비드 노텍을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셀리에게 첫눈에 반했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연인 사이가 됩니다. 셸리는 이내 그의 주특기를 드러내 데이비드에게 암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고 데이비드를 조종하기 위한 속임수였지만 그는 걸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남겨지는 아이들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순진하고 마음 약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동정심이 뒤섞여 그는 자신이 기꺼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며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들은 4명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이웃들은 노택 부부를 정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선량한 부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셀리의 요구를 대부분 잘 들어줬습니다. 그는 건설 노동자로 성실히 일했고 먼 곳까지 가서 일할 때가 많아 집안일엔 신경을 잘 못 썼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돈을 잘 가져다 주었습니다. 셸리는 스스로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고 암 환자처럼 행세했습니다. 가끔 데이비드와 같이 있을 때면 셸리는 기분에 따라 폭언과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날이면 그녀는 애정 폭격을 행사합니다. 데이비드를 극진히 대하고 사랑한다며 달랬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셀리에게 점차 길들어갔습니다. 주중에 아이들과 집에 있을 때 그녀의 화풀이 대상은 12살이 된 첫 딸 니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명예회원, 시민, 노예 등의 계급을 두어 그에 맞는 일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회원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민부터는 허락받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셸리는 첫째 딸 리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주먹을 휘두르며 양동이와 함께 옷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니키는 양동이의 소변이나 큰일을 봐야 했습니다. 셸리의 기분에 따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전기선으로 채찍질을 당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의 강도는 심해져 니키의 몸엔 멍이 늘어났습니다. 니키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화장품으로 멍을 가리고 진한 색상의 스타킹을 신으며 등교했습니다. 셸리는 니키에게 돼지가 학교에 가서는 뭐 하냐며 비아냥거렸지만 니키는 참 열심히도 등교했습니다. 학교에선 누구에게도 피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셸리가 매일 그녀에게 폭행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하게 괴롭힌 후에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하는 것처럼 니키를 안아주고 상처난 곳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는 레스와 로라가 손녀들 선물을 보내왔지만 셸리는 딸들이 보는 앞에서 선물을 빼앗고 옷장 안에 넣어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버렸습니다. 둘째 딸 셰미는 선물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지만
테이프를 뜯으면 셸리에게 혼날 것이 뻔했기에 선물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셸리는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장난감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니키와 세미는 그럼에도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엄마의 애정을 갈망했기에 엄청난 학대와 고문 끝에 엄마의 애정을 받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셸리는 정말 지독하게 나쁜 엄마입니다. 셸리는 세미에게 더 애정이 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셰미는 언니를 도우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셸리의 분노는 더 극에 달해 니키가 고문당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세졌습니다. 결국 세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엄마 몰래 니키 방에 들어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니키도 세미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엄마의 표적이 네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등 뒤에서 자매의 우애는 더 돈독해지고 끈끈해지고 있었습니다. 니키에 대한 가혹행위가 시들해질 즈음 셸리는 친척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어릴 적 헤어졌던 막내 동생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의 아들 셰인 왓슨이 갈 곳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천사의 탈을 쓰고 있던 셸리는 조카를 데려옴으로써 그녀가 다시 한번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셰인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마약에 찌든 어머니와 함께 불안한 가정에서 생활했지만 착한 아이였습니다. 셰인에게 동갑내기 사촌 니키와 사촌 여동생 그리고 고모가 있는 집은 처음엔 매우 멋져 보였습니다. 이전까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셸리는 셰인에게 집안의 허드렛 일부터 시켰습니다. 셰인은 자신을 거둬준 것에 감사하며 응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셰인이 해야 할 집안일의 목록은 늘어났고 셸리의 기준에 못 미치면 어김없이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셰인이 들어옴으로써 니키는 회원으로 계급이 올라갔습니다. 셰인은 지하실에서 이불과 베개도 없이 맨바닥에 잠을 잤고 그나마도 잠이 든 새벽에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셸리가 마당으로 나가서 알몸으로 굴러다니도록 강요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뿌려대고 욕실로 끌고 와 뜨거운 욕조에 담았다가 다시 또 찬물을 뿌려대는 고문을 해댔습니다. 셰인의 나이 고작 13살이었고 고모에게 이런 짓을 당해도 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셸리는 다음 날이면 셰인을 끔찍이 아껴주었습니다. 셰인 또한 니키처럼 셸리의 학대 후에 찾아오는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셸리의 학대 아래 아이들의 유대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갑내기 니키와 셰인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셸리는 아이들의 유대감을 싫어했고 항상 깨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 딸들과 조카가 거실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게 만들기도 하고 서로의 음모를 가위로 자르게도 시켰습니다. 10대에게 너무나 가학적인 고문입니다. 이 시기 셸리는 데이비드의 첫 아이이자 그녀의 셋째 딸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일이 바빠 주말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그도 어느 정도 셸리의 만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가 집에 갔을 때 새로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셸리는 그녀를 오갈 곳 없는 자기 친구 캐시 로렌로라고 소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함께 사는 것을 반대했으나 셸리는 임신한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고 아기가 태어나면 유무도 필요하기에 캐시와 함께 살자고 설득하며 데이비드는 마지못해 수긍합니다. 캐시는 셸리가 다니던 미용실의 미용사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다투고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갈 곳이 마땅히 없었고 이 사실을 알고 셸리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캐시는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네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셰인이 그랬던 것처럼 살 곳을 제공해준 셸리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셸리의 인내심은 짧아 곧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아이들에게 행해지던 학대는 캐시에게 본격적으로 옮겨갔습니다. 셸리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녀가 하는 것이라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고 TV를 보다가 심심하면 학대를 일삼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은 캐시와 아이들에게 맡겼고 아이들이 학교가 없는 시간엔 캐시가 모두 해야 했습니다. 캐시의 가족들은 이따금 셸리의 집에 전화를 걸어 캐시를 찾곤 했는데 항상 셸리가 전화를 받아 넘겨주었습니다. 이마저도 귀찮아진 셸리는 캐시에게 가족에게 전화를 걸지 말라고 합니다. 셸리는 캐시에게 수면제를 먹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녀가 몽유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지어내서 새벽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었다며 캐시의 침대 옆에 음식 부스러기를 흩어놓았습니다. 캐시는 자신이 몽유병이란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약에 취해 잠든 후에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점점 자신을 의심해 갑니다. 며칠 후 캐시는 잠에서 깼을 때 옆에 누워있는 알몸의 쉐인을 발견하곤 깜짝 놀랍니다. 셸리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밤에 네가 내 조카를 해쳤다며 화를 냈습니다. 캐시는 너무 겁에 질렸고 믿을 수 없었지만 울면서 무너졌습니다. 셸리에게 다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셸리는 캐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졌고 채찍질과 온갖 무기로 구타당하고 집안에서 그녀는 속옷만 입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샤워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샤워는 뒷마당에서 알몸으로 호스를 이용해 씻는 것이었습니다. 셸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모두 잘라냈고 단 것을 잔뜩 먹이고는 양치질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캐시에게 학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위로 그녀의 몸을 찌르게 하고 캐시의 몸에 고무줄을 걸고 잡아당기게 합니다. 아이들이 머뭇거리면 곧장 그들에게 학대가 가해졌기에 캐시는 아이들에게 어서 자기를 괴롭히라고 말합니다. 특히 셰인에게 캐시를 때리라는 명령을 많이 했는데 그가 못하면 2배로 당해야 했습니다. 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해야 했습니다. 캐시의 학대에는 데이비드도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 한밤중에 셸리는 캐시를 알몸으로 밖에 나가게 했고 집 바로 뒤에 있는 눈 덮인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가파른 언덕 끝에 데이비드가 서 있었고 캐시가 도착하자 데이비드는 그녀를 언덕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이 언덕은 눈이 덮여 있었지만 날카로운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진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캐시는 언덕을 굴러내려오면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고 아이들과 함께 셸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캐시는 집으로 돌아와 쓰러졌는데 셰이는 그녀의 모습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캐시는 얼마 후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500m도 못 가서 셸리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어지는 끔찍한 구타에 캐시는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아이들은 캐시를 도와주려 했지만 캐시는 아이들을 밀어내며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 당하면 너희들이 다친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캐시가 있어서 아이들은 이제 덜 학대당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도 문제없는 학생들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셀리의 집은 정상적인 하나의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간중간 아이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에 발설했다간 우린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캐시도 함께 갔지만 그녀는 하인으로 따라다녀야 했고 자동차 좌석이 아닌 트렁크에 갇혀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캐시는 가끔씩 탈출을 시도했지만 셸리는 그때마다 기막히게 그녀를 잡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셸리를 사냥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캐시는 온갖 학대 속에서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처음보다 45kg나 빠져 있었고 치아 또한 모조리 빠져버렸습니다. 때때로 매트리스가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야 했고 몇 시간 동안 벽에 덕트 테이프로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매번 상처투성이가 되면 셸리는 상처에 표백제를 부었습니다. 상처에 표백제가 들어가면 엄청난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캐시에게 상한 고기와 곰팡이가 핀 채소를 믹서기에 갈아 먹였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마지막엔 소금 한 컵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끝내 캐시는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기절했지만 셸리는 물고문까지 하며 그녀를 깨웠습니다. 캐시를 집 밖에 있는 계집에 넣어 자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졌고 부부가 그녀를 씻도록 샤워실에 들여보낸 날 그녀는 유리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병원에 즉시 가야 했지만 부부는 데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1994년 7월 어느 날 퇴근한 데이비드가 들어왔을 때 세탁실에서 토사물을 내뱉으며 질식해가는 캐시를 발견하고 급히 심폐소생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살릴 수 없었고 데이비드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캐시는 긴 시간 학대를 받아 셸리 노텍의 손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날 아이들을 모텔로 옮겨놓고
서둘러 캐시의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캐시의 사망 얼마 후 오랜 시간 연락이 없자 캐시의 가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셸리는 그녀가 캘리포니아 트럭 운전사와 눈이 맞아 집을 떠난 지 1, 2년은 된다고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캐시의 어머니는 딸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셸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낯선 남자와 눈이 맞아 떠났다며 캐시가 보내왔다는 엽서를 보여주는 셸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간 셸리의 분노와 짜증의 표출구가 사라지자 화살이 다시 니키와 셰인에게 향합니다. 이제 셰인은 처음처럼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니키에게 함께 도망쳐서 경찰에 가자고 합니다. 셰인에겐 캐시의 상처투성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니키는 평생 엄마로부터 도망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 쉐인과 했던 얘기를 알려줍니다. 셸리는 극도로 분노했고 쉐인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데이비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쉐인이 막내딸 이제 4살 된 토리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1995년 2월 어느 날 밤 데이비드는 집 밖에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울며 비는 쉐인에게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부부는 셰인의 시신 또한 캐시의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했습니다. 니키와 세미는 캐시가 사라졌을 때 도망쳤다는 엄마의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셰인 또한 갑자기 도망갔다는 엄마의 얘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니키는 짐작으로 셰인이 살해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엄마의 학대는 니키를 괴롭게 했습니다. 19살이 된 니키는 어느 날 인생에서 처음으로 셀리에게 대항합니다. 나아가 그녀에게 가서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용기 낸 니키는 엄마의 눈에서 흔들리는 동공을 보았습니다. 집안에서 여태까지 아무도 셸리에게 맞선 적이 없었기에 셸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해결책은 니키를 친척집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친척은 좋은 사람이었고 니키는 마침내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정신 못 차린 셸리는 이제 세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세미는 언니가 없는 집에서 괴로웠지만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니키와도 연락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미 또한 18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남자친구의 차로 집을 빠져나갑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며칠간 숨어 지내며 외할머니 로라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라는 쉘라의 새엄마였지만 손녀들과 가끔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니키와 세미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집안에 있던 일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세미의 탈출 이후 셸리의 화살은 토리를 향해 갑니다. 셸리에겐 정말 티끌만큼의 모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1년 여름, 니키는 마침내 어머니를 고발하러 경찰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캐시의 실종에 관해 수사했던 경찰은 니키의 말만으로는 증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니키는 캐시로부터 받았다는 엽서는 셸리가 가족 여행을 갈 때마다 지역의 엽서를 사 모았고 거기에 직접 캐시인 것처럼 하여 글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말했고 사촌 쉐인의 실종 또한 알립니다. 경찰이 조사해 봤으나 셸리의 자녀들이 학교나 이웃에게서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점, 사촌 셰인 또한 알래스카 어선을 타러 갔다는 셸리의 말만 듣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아 니키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2001년 10월 셸리는 또 갈 곳 없는 57살의 론 우드워스라는 남성을 집에 들입니다. 론은 캘리포니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교육도 높은 수준으로 받았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셸리를 만났을 때 그는 길을 잃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셸리는 마을에서 선량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기에 갈 곳을 모르는 론을 데려와 그를 돌봐주는 척 했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했고 노숙자 신세나 마찬가지였던 론이 제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본색을 드러냈고 처음에는 집안일로 시작해 구타가 시작되고 샤워도 못하게 했습니다. 셸리는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했고 집 지붕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게 하고 한밤중에 잠을 못 자도록 괴롭혔습니다.
토리는 지나간 피해자 캐시와 셰인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 못했지만 론의 학대는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토리는 론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다정한 삼촌이었고 부모가 여행으로 집을 비울 때면 론은 그가 좋아하는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토리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들은 가족보다 더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론에 대한 셸리의 학대는 계속되었고 어느 날 그를 집 밖에 있던 개 사육장에 가두었습니다. 배설물로 가득 찬 개 사육장에 호스로 물을 뿌리자 론의 몸과 얼굴은 개똥으로 뒤덮였습니다. 결국 론은 그 밤 숨졌고 셸리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날까지 나흘 동안 냉동실에 담아두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집에 오자 캐시와 셰인처럼 불에 태우려고 했으나 마을엔 이제 불태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데이비드는 서둘러 뒷마당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곤 론을 그대로 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토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웠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언니들과 만나게 된 토리는 있던 일을 말하며 엄마를 막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003년 8월 자매는 경찰서로 향합니다. 세 자매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어머니가 지금까지 벌인 짓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토리의 진술이 경찰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토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론 아저씨를 뒷마당에 묻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확인해야 했고 셸리의 집을 방문해 뒷마당에 콘크리트를 깨부셨을 때 론 우드워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또한 집을 수색하자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는데 영상 속에는 캐시가 속옷만 입고 청소를 하는 모습, 알몸으로 언덕 위를 기어오르는 모습과 그녀를 고문하며 즐거워하는 셸리의 목소리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8일 셸리와 데이비드는 론 우드워스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셸리는 그가 자살했다고 주장했지만 온몸에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셰인에 대한 살인을 자백하였고 2004년 8월 18일 2급 살인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셸리는 2급 살인 및 과실치사로 22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끔찍한 학대로 3명이나 죽인 살인마들이지만 시체가 없어 그들은 1급이 아닌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셸리를 사이코패스의 모든 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셸리는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나르시시스트이자 사이코패스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우월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의 잔인함에 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가벼운 형량을 받아 딸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형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셸리는 분명 간악한 뱀의 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자매는 사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셸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일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에서 셰미와 토리는 데이비드는 엄마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다정하고 좋은 아빠가 되었을 것이라며 데이비드 또한 셸리에 의해 조종당한 연약한 사람이고 피해자라며 그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한 학대를 당한 니키는 셸리와 더불어 데이비드 또한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는 13년을 복역한 후 2016년 가석방되었고 셸리는 2022년 11월 가석방되었습니다. 세 자매는 지금까지 끈끈한 애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니키는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사업도 성공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미도 가정을 일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두었으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중반인 토리는 소셜미디어 매니저로 일하며 멋진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